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모순에 찬 대한민국의 베일을 하나씩 뺏기는 대한민국 8번째 방송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입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에는 그 시간에 이어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분명히 개입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가운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붉은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가보죠. 근데 지난번 방송이 어찌되었건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 암살, 그게 끊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전두환 대통령의 쿠데타가 있었죠. 신군부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미국이 개입했을 거로 추정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개입을 했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암살되고 나서 장례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도 기억나요.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뭐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보다 아무래도 연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미국이 박정희 장례식에 대표사절을 급파를 합니다. 거기에 이 대표사절에 국무부 장관, 사이러스 벤스가 오는데요. 네. 장례식 참석을 위해서 방한은 했지만, 실제 목적은 차기 정권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이게 이제 미국의 고민이었어요. 그때 사이러스 벤스가 1979년 10월 31일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의 후계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국이 상담할 것을 요청받으면 의견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아마도 그들이 우리와 협의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들과 의견을 나눌 것이다. 그들? 참 특정의 집단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재밌죠, 근데. 그들이 우리와 협의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 물어보면 대답은 할 건데 아마 물어볼 거다. 물어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한국의 이 정치 집단들에게 내가 지금 가는데 나에게 후계자를 누구로 선임하면 좋겠는지 물어봐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박정희의 후임 선정에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한 그들은 바로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신군부 세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전두환과 노태우 어떤 인물이냐?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지간입니다. 네네. 그리고 12.12 쿠데타의 주역이고요. 육사 졸업 이후에 미국 육군 특수전 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일찍이 미국에게 주목을 받았던 인물들이죠. 그리고 이 인물들이 차례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때 미국이 그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주한미군 사령관 존 배시를 소환하고 존 위컴을 신임 사령관에 앉힙니다. 위컴. 네, 좀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발언이 있죠. 네, 그 존 위컴이 1961년 8월부터 미군 1기갑사단 제5연대 작전 장교로 근무를 하면서 한국 장교들과 인맥관계를 두툼히 쌓았고 특히 베트남전에서 전두환 노태우와 관계를 긴밀히 가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두환 노태우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배치를 긴급히 바꾼 거죠, 미국이. 그 훗날 위컴이 이런 얘기를 해요. 1980년 8월 7일 AP통신 및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일으킨 12.12 쿠데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한국의 10월 사태 이후 미국의 대한 정책이 가장 성공한 일 중 하나는 전두환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의 보람도 크다. 전두환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한국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를 지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는데 12.6 박정희의 암살 이후 약간 이제 그때 최규하 그 당시 부통령이 뭐 대통령으로 임시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그때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암살당했으니까 국가는 비상사태와 같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자주 등장한 게 12.12 쿠데타 얘기가 있거든요. 네. 12.12 쿠데타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 현대사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12.12 뭐 그냥
워낙에 숫자만 막 나열되잖아요. 11.6, 12.12, 4.19, 막 5.18 이러니까 막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뭐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있었고 좀 헷갈리기 쉬운데 12.12 쿠데타는 흔히 이제 12.12 군사반란, 12.12 사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원래 쿠데타라는 게 정권을 뒤집는 거잖아요. 네네. 군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차지하는 게 쿠데타인데 12.12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쿠데타라고 하기에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12.12를 통해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12.12를 통해서 권력을 딱 틀어쥐었기 때문에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사건이에요. 12.11 통해서 전두환이 실제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됐다. 그렇죠. 실세로 이제 딱 등장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그때 당시에 이제 최규하 대통령 시기였어요. 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암살되고 나서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그 임시로 대통령이 된 거죠. 근데 최규하 대통령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관,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부 사령관을 체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은 있지만 계엄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네. 계엄령을 딱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이 바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그때 이제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었어요. 그 보안사령관이었고 그 12.6 사건을 조사하는 그런 이제 임무를 띈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을 쥐고 싶은데 보니까 권력을 쥐려면 계엄사령관이 없어져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12.6 사건에 연루됐다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체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건 부당하다, 하극상이다. 어떻게 이 말단 이 소장이 그때 전두환 소장이었어요. 소장이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느냐 반대를 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정병주, 장태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싸그리 체포를 해버린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12.12를 통해서 군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죠. 말단 소장에 불과했던 사람이 이 대장, 중장들을 다 체포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끽소리 못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 어이 무서워라. 저 잘못 보였다간 다 체포되겠네.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군부 권력을 장악하고 실세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듬해 1980년 5월 17일 날 이 계엄령을 전국에 이제 확대 실시하면서 정권을 사실상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두환 그 당시 소장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가는 징검다리로 12.12가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MBC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작년 대선에서도 많은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그때 이 12.12 쿠데타 이거를 성공한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부 세력들이 네. 축배의 잔을 들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12.12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 12.12 군사 쿠데타라고 표현 안 하지. 12.12에 뭔가 있었던 이 군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개월 뒤에 그 전국으로 비상계엄령 확대하고 네. 이런 걸 반대하면서 5.18 광주 민주항쟁도 네.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그것이. 네, 그리고 이 5.18 광주항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역시나 미국이 개입되었다라는 얘기가 파다한데 네. 요 좀 전반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그 12.12 군사 반란 직후에 미국은 이 반대 입장을 보였어요. 예, 민간 정부만을 지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름쯤 지나고 나서는 신군부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 12.12 사건을 묵인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띱니다. 예, 그 대략 5.16 쿠데타 때도 뭐 그런 식으로 직후에는 마치 이 군사 이 쿠데타를 반대하는 것처럼 하다가 며칠 지나면 바로 그냥 승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5.18 문제가 이제 참 심각한 건데 당시에 이제 전국에서 막 그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이 시위를 벌이다가 네. 5월 17일 날 전국으로 비상계엄령이 확대가 되면서 그때 이제 광주의 대학생들이 그걸 반대해서 계엄령 반대를 외치면서 시위를 했어요. 이거를 군인들이 직접 가가지고 다 진압을 하죠. 그러면서 네. 이제 광주 학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라는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 5월 8일, 그러니까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하기 전이죠. 5월 8일 날 그 라이스틴 미국 대사가 이런 이제 얘기를 그 미국 본국에 외교 전문을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냐면요. 한국 정부가 군대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대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문을 보내니까 워싱턴에서 답장이 옵니다. 미국 정부는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비상계획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포항의 해병 1사단이 대전과 부산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해병 1사단은 한미연합사 작전 통제권 아래 있으므로 병력 이동에는 미국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직 한국 군부로부터 병력 이동에 대한 아무런 요청이 없지만 만일 요청이 오면 미군 사령부는 동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전국에서 막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군인들을 여기저기 이제 보내가지고 시위 진압을 하려고 하는데 한미연합사 작전 통제권 아래에 있는 부대들이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라. 다만 요청을 하면 승인은 해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이제 답장을 보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5월 5.18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5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막 무장 항쟁으로 단계로 이제 접어들죠. 네. 미국이 딱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진압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시민들이 막 총을 들고 저항을 하니까 다급해진 거죠. 5월 22일 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미 국무장관 머스키, 국방장관 브라운, 안보 담당 보좌관 브레진스키, 중앙정보국 국장 이런 사람들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 광주 진압 작전을 의결을 합니다. 오, 미국에서 직접? 예. 그러니까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면 백악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외교 관련 이 회의 아닙니까? 회의체. 그렇죠. 여기서 광주 문제 때문에 이 회의가 소집이 돼서 광주 문제만 다뤘다 그래요. 그래서 광주 진압 작전을 직접 의결을 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에 있던 이 E-3A 공중경보 통제기 2대, 일본 요코스카와 필리핀에 정박돼 있던 항공모함 미드웨이호와 코럴시호를 한국으로 급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진압 작전에 이제 공수부대가 동원이 되는데 그 이동을 이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승인을 해줍니다. 이 존 위컴이 1980년 5월 22일자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존 위컴 주한유엔군 및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그의 작전 지휘권 아래에 있는 일부 한국군을 군중 진압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 미 국방성 대변인 토머스 로스도 존 위컴 주한유엔군 및 한미연합 사령관은 그의 작전 지휘권 아래에 있는 일부 한국군을 군중 진압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광주 학살을 위해서 군대를 이동하려고 하는 것을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동의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날 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또 열리는데 거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최소한의 병력을 사용해 광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 이렇게 결론 내리고 군대 출동을 이제 동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그 내용이 있는데 1980년 당시에 경기도 포천의 미 공군기지에서 근무했던 앨런 바필드라는 병사가 있는데 예. 이 사람이 2005년도에 이런 증언을 해요. 광주항쟁이 시작되자 주한미군 4만여 명이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고 폭동 진압훈련도 이루어졌다. 주한미군이 폭동 진압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 개입해서 완전 직접 우리 민중들을 찾겠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군부가 진압을 실패를 하면 주한미군이 직접 진압을 할 수도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전쟁인데. 그렇죠. 네. 전화가 오네요. 참 모르는 소리 하시네. 전 장군께서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하려고 일어섰으면 박수나 치고 있을 것이지. 왜 들고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다 북한 공작원들이 사주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 그 전 장군께서 탱크 몰고 가서 진압한 건 100번 잘한 거고 미국이 그걸 지원해줬으면 그것도 칭찬받을 일이죠. 안 그래요? 올해 참 이런 특히 5.18 뭐 종편에서도 이런 보도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참 좀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좀 네. 얘기 좀 정확히 짚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태어나게 하는 건 다 종편과 일베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 보수 세력들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그 광주 항쟁에 대해서는 북한 공작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북한군이 들어와서 시민들을 학살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광주 항쟁에는 북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데 북한군이 와서 진압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광주 시민은 어디 갔죠? 이게 무슨 광주에서 북한군과 북한 공작원들 사이에 전쟁을 한 건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무슨 상식적인 말을 해야 뭔가 이게 이 무슨 대꾸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들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 당시 뭐 북한군이 뭐 몇백 명이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북한군이 몇백 명이 광주에 잠입하는 거를 전혀 모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군 시체 한 개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네. 이런 정말 신기한 극비 작전 중에도 정말 대단한 극비 작전을 한 건데, 이게 말이 되는가 과연.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제 군부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당연히 대대적으로 폭로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때도 이미 뭐 이 북한의 무슨 사주를 받았다, 북한의 간첩이 침투했다 이런 보도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증거는 전혀 되지를 못했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으면 대대적으로 북한군이 침투했다, 뭐 당연히 떠들었을 거고, 미군도 당연히 그걸 알았을 거고.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미국도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참 그렇고, 이게 전두환이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광주를 진압했다, 이게 말입니까? 광주를 진압하니까 혼란이 생긴 거죠. 그죠?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고 있는데, 친군부 세력이 12.12 쿠데타 그리고 5.17을 통해서 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반대해서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거지, 국민들이 시위를 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군부가 나섰다, 이거는 정말 언어 도단이고 앞뒤를 뒤바꾼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5.18 광주 민주항쟁, 전두환 노태우 관련해서는 이미 청문회도 열렸고 재판도 다 끝났죠. 그렇죠. 솔직히 다른 나라 같으면은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분들이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가 무고하게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죽였다. 그게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온 거고, 그래서 뭐 다른 나라 같으면 뭐 어떻게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일단 김대중 대통령이 나중에 사면 시켜주고. 그런데 아직까지 추징금 안 내고 있다는 거죠. 29만 원 대통령으로 사시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래 올해 10월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추징금 그것도 내는데 공소시효가 있나 봐요. 네, 당연히 이겠죠. 10월 말이 만료일이었는데 이것도 항의하니까 뭐 국회에서 좀 연장했다라고 하는데, 뭐 전두환 요즘 최근에 발표, 이거 좀 여담이다만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들은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이 노태우 뭐 아들과 뭐 누구죠? 그 사람 돈 많다고 뺏어가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왜 안 뺐는지 이런 거는 뭐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을 죽이고 한 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에서도 상당히 이건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자신이 없으니까 저는 자꾸 왜곡을 하고 있다. 특히 종편에서. 그렇죠. 그래서 더 우리나라 역사를 정확히 알고 불의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만이 이 역사가 바로 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어쨌든 시작과 끝 뭐 계속 미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특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80년 5.18 광주 민중항쟁 이후에 몇 해 동안은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미국 뭐 대사관이나 문화원에 들어가서 미국이 사과해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의 광주 민주항쟁의 배후는 미국이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사실이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7년 동안 임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좀 역시나 또 죽지는 않았지만 항쟁에 부딪혔습니다. 87년 6월 항쟁. 네, 그렇습니다. 이 87년 6월 항쟁도 거세게 일어났는데 여기에도 또 미국이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6.29 선언, 흔히 이제 속이구 선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6월 항쟁에 이제 밀려서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도 미국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이제 그 6월 항쟁을 보면 전두환이 원래 이제 헌법을 고쳐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네. 나중에 이제 욕심이 나니까 그걸 거부를 합니다. 호헌 조치를 취하죠. 호헌,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개헌을 요구하던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반발해서 막 시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전국이 불안해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위기에 몰립니다. 이 과정에 미국이 재빨리 이제 개입을 하는데 애초에 이제 미국은 12.12 쿠데타 과정에서도 노태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이제 쌍이죠. 누가 더 좋은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노태우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되겠다. 전두환이 물러나면 노태우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되겠다라고 점찍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전두환이 물러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후계자가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전두환이 물러날 것에 대비해서 노태우를 띄워주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임스 릴리 주한 미국 대사가 네. 민정당의 전당대회에 참석을 해서 노태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여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다른 나라 대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있어 본 적이 없는 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6월 항쟁에 막 국민들이 막 100만 명씩 몰려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이걸 이제 처음에 전두환은 군부로 이걸 진압을 하려고 그랬어요. 공수부대를 동원하려고. 근데 미국이 딱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했다가는 진짜 이 4.19와 같은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네네. 5.18 광주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을 때 이거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전두환 대통령을 막죠. 탱크 출동 중단, 군대 투입 중단. 이걸 이제 막고 노태우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기였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그래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 방향을 밝히는데 그때 이제 그 제임스 릴리 미국 대사가 나중에 이제 늙음하게 회고록을 씁니다. 아시아 비망록이라는 회고록을 쓰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6월 19일 오후 2시 나는 단독으로 청와대를 찾아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에 앞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주한미군 사령관 윌리엄 리브시 장군도 참석한 오찬 행사를 가졌다.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한미 양국 간에 조정된 전략이 하나였다. 한국 대통령의 평화적 정권 교체 공약에 대한 격찬을 잊지 않았다. 이어서 내가 나섰다. 계엄령 선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언급함으로써 레이건 대통령의 우정어린 친서 내용을 보충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그에게 각인시켰다. 쉽게 말해서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군 동원하면 안 된다라는 미국의 입장을 부드럽게 전달한 거네요. 네, 아주 부드럽게 전달을 했죠. 그 다음에 노태우한테는 따로 또 찾아가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해라. 그럼 너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미 국무부 차관보였던 가스턴 시거가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한국에서 보낸 모든 외교 전문을 다 읽으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생각에 빠져들었다. 왜?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을 지원해 보이는 일을 시작했다. 자, 애매한 표현인데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을 지원해 보이는 일을 시작했다. 뭘 지원하겠다고 했을까요? 그럴까요?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남의 겁니다. 나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대단하십니다. 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6월 20일경에 시거 차관보가 급히 한국에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릴리 주한 미대사와 함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런 한국 주요 인사들을 다 만나요. 그래서 6월 항쟁 종목을 김영삼도? 네, 조율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6.29 선언이 작성이 됐죠. 그 릴리 주한 미대사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런 이제 식으로 써요. 노태우는 이 나라에 불어온 역사적 대세를 전 대통령보다는 더욱 의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으로 보였다. 나중에 그의 비서관에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그해 6월 불확실한 나날을 보내면서 너무 걱정이 많고 두려워서 그날 밤 나와 만났던 사석에서 미국 대사관에 피신하는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워싱턴에 노태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전문을 보냈다. 그러니까 6월 항쟁 그 시기에 얼마나 무서웠으면 망명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미국 대사관에 도망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차라리 그때 도망가지 그랬어. 참, 집권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할 계획이나 세우고 있는 이게 바로 한국 정치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이제 노태우가 주한 미국 대사한테 그러니까 일국의 대사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정말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사실. 한국 정치가
미국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놀아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방송부터 계속 듣다 보니까 참 씁쓸하고 근데 명확히 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 저항 투쟁일 때마다 미국은 어쨌든 이걸 틀어막으려고 했구나. 네. 이런 대한민국 이제 빨리 이런 게 좀 극복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노태우 대통령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6.29 선언 그래서 8.7 유월항쟁을 일정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민의를 받드는 척하면서의 직선제로 바꾸고 네. 근데 대통령 됐잖아요. 네. 근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유명한 일이 하나 있어요. 3당 합당.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 하도 새누리당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이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네, 이 같이 당을 만들었죠. 네. 이것도 보면은 냄새가 좀 있어요. 어떤 냄새죠? 네. 일단 그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이 세 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이 새로운 정당 이제 야당 거대 여당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독립기념관 김삼웅 관장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때 당시가 3당 통합을 하던 당시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문익환, 서경원, 임수경 방북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국과 소련에서 거대한 변화, 그러니까 냉전이 해체되는 과정이었죠. 네. 이런 이제 국제적인 거대한 변화와 그다음에 남북 간의 어떤 이런 이제 관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쭉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상당히 좀 이제 미국이 볼 때 또 한국에서 저러다가 통일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 3당 합당 직전에 김대중 그 평민당 총재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3당 합당이 성사되기 몇 달 전 나는 미국에서 CIA 요원을 만났다. 그는 평민당이 민정당과 합치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나는 정치적 기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합당은 도저히 성사될 수 없다면서 노했다. 그랬었기 때문에 나는 통일민주당을 주요 상대로 한 3당 합당이 성사됐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고 3당 합당의 배후에 CIA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직감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 미 정보기관 소식에 발견한 소식통은 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3당 합당 아이디어의 시원이 어디였는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 시원은 서울의 한 호텔에 모인 세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 누굽니까 세 사람이? 그 3위는 김아무개 예비역 장군, 차아무개 목사, 그리고 전 중앙정보부 감찰과장 김아무개 씨다. 김아무개, 차아무개네요. 네. 이들은 모두 각각 워싱턴 정계와 손을 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3당 합당 아이디어는 어떤 라인을 타고 워싱턴 정보기관으로 들어갔고 그것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 것이다. 김 예비역 장군은 노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였고 차 목사는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대미 창구의 하나였으며 중앙정보부 출신 김 씨는 친 CIA 거두인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직계로 정보 정치에 밝았다. 그럼 김종필 씨하고 좀 친했겠네요. 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 걸 이런 이제 그 증언들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3당 합당도 결국은 이 미국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걸 통해서 3당 합당을 통해서 사실 그때 1987년도 이제 대선하고 이듬해 총선을 해가지고 여소야대 전국이 딱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3당 합당으로 평민당, 김대중과 평민당이 하루아침에 군소야당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50 청산, 정치개혁 이런 것들이 동력이 이제 크게 떨어지고 민자당 천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세계 정세 변화, 막 그 동구권 붕괴와 그다음에 남북 관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 속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더 확고히 다져야 되는데 여소야대 전국이 되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이걸 불안한 것을 어떻게 극복시킬 것이냐. 이걸 이제 위에서는 다시 여대 야소의 전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 몇 가지 더 추가로 얘기를 해보면 그레그 전 주한미 대사, 네. 당시에 이제 주한미 대사였는데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1989년 한국을 이제 임기가 다 끝나서 한국을 떠날 때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계 개편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좌우 이념 대립은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민정당 대표를 만나서 정계 개편을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다. 호남인의 소외는 모양이 좋지 않다. 큰 조류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그 발언이 있은 그 달에
삼당 합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남인의 소외된 모양이 좋지 않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쪽 아닌가요? 거기서 그렇죠. 어떻게 포함해라.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삼당 합당 공작이 들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 근데 여기에 평민당이 빠지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평민당까지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충고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평민당까지 끼어들면 도대체 한국의 정당이 뭐가 남습니까? 다당제가 아니라 뭐 일당제 되겠는데. 네. 완전히 하나로 통합하자는 얘기인데 이런 황당한 얘기인데. 뭐 그다음에 그 그레그 대사가 삼당 합당 통합 직후에 이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삼당 통합의 기본 맥락을 이해하며 소외된 특정 지역의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외된 특정 지역. 네. 네. 광주 호남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삼당 합당이라는 걸 실현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3당 합당으로 태어난 정당이 민자당. 네. 이때 90년대 초반에 이게 아마 5월 9일 날 선언했을 거예요. 뭐 그래서 5월 9일만 되면 민자당 해체의 날 해가지고 투쟁했던 네. 그 대학생들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자당의 이런 3당 합당 과정이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 방송서부터 보면 주요한 시기, 아니 뭐 이제 항쟁까지는 아니요. 항쟁이 일어나는 시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주요한 격변의 시기에 뭐 군사 쿠데타나 이런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라면 이번에 3당 합당의 과정은 노골적인 방식이 아닌 거죠. 정치권의 변화를, 미국에서도 정치 개입의 이런 흐름을 강할 때와 약할 때 이런 걸 약간 이제 섞어서 쓰면서 특히 이거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 필요 없고, 내 가만 들어보니, 이 순빨갱이 놈들이 어떻게든 미국을 물고 늘어져서 우리 우방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림없는 짓 하지 마! 당장 때려쳐! 아우, 할아버지 너무 화나셨어요. 아우. 귀가 아프네. 우방 관계 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좀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저희 방송을 듣다가 뭐 이렇게 울분에 차서 전화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과연 미국이 우리의 동지였던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우방이다. 동맹이다. 이건 사실 명분이었던 거고, 우리를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이걸 생각했다는 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에서 무슨 진심 어린 관계? 무슨 순수한 관계?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방이라고 해서, 동맹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따르자. 이건 정말 너무 순진하고 너무 위험천만한 발상이고요. 특히 이 정치 지도자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90년대 후반에 하나 흥미로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때 그 주한미군 기지에 테러 정보가 입수가 됐어요. 테러 정보요? 네,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테러하겠다? 네, 그런 정보가 입수돼서 그날 밤에 미군들이 몰래 기지를 빠져나와서 이동을 합니다. 대피를 해요. 네. 근데 그 기지가 이제 도심지에 있으니까 주변에 그냥 주민들이 살아요. 네네. 주민들한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비밀리에 철수를 한 거예요. 자기들만 쏙 빠져나간 거네요. 네, 그렇죠. 자,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될 상황이 되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게 우방의 실체라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까지 강대국에 기대서 살 것이냐. IMF 사태 때, 한미 FTA로 미국이 우리를 그냥 자기들 어려울 때면 돈 찾아가는 그런 현금 지급기 정도로 생각한다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고, 우리 국회의원 뽑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권을 챙겼을 때, 우리 이익을 챙겨야지 되는 거지. 미국에 기대가지고, 미국이 잘해주겠지. 미국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미국이 사실 뭐, 지난 방송들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청와대까지 정보원들을 심어놓고, 우리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막아야 그게 국익이라는 거죠. 국익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를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주권이 훼손되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갑자기 가격이 차가지고 제가. 유미리,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나라를 몰랐던 그녀가 40이 넘어 분단된 조국의 북쪽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에서 돌아오니 마음을 조국에 남겨두고 몸만 일본에 돌아온 듯한 어색함에서 한동안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마음이 조국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1996년 풀하우스로 이지미 교카 문학상, 1997년 가족 시네마로 아쿠다가와상 수상에 빛나는 천재 제1교포 작가 유미리의 평양 방문기, 평양의 여름 휴가. 교보,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구입하세요. 도서출판 615. 우린 모두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모두 만족하게 살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 오늘까지 아대한민국 8번째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미국이란 나라가 나온다는 거죠.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도 그랬고, 주요한 역사적 고비에도 미국이 보이는 작용을 했고, 정당을 만들던 과정이라든가 초기서부터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는데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에 개입해야 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해온 과정입니다. 과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익은 누굴 위한 국익이었나요? 지금까지. 대통령을 위한 국익?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뒤에 있는 미국을 위한 국익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정치가 돼야 된다. 그럴 때만이 우리 국민이 사는 민생 문제도, 그 다음에 경제 문제도, 나라의 군세 문제도 다 풀릴 수 있다. 정치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정치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우리 한 나라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실상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45년 해방 이후서부터 지금 2013년까지 미국이 계속 개입해왔고 뭔가 바꾸려고 했지만 우리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은 저항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역사를 바꿔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시금 진정한 나라에 대한민국 올바르게 세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정말 정치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거에 배후엔 누가 있는지,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정확히 보시고 함께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까지 아대한민국 8번에 걸친 정치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군사 분야를 이제 쭉 들어갈 예정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동안 수고해주신 불군단님의 말씀을 듣고 네, 총정리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요. 쭉 이 한국 현대사를 잘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역사 교육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국의 정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정말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국가관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다 망쳐먹었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다 빨아먹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고서는 언제 가도 우리는 제대로 된 주권국가, 자주국가로 설 수 없겠다.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역사에서 찾는 우리의 교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군사 전문가 또 모시고 잘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8번째 방송 이것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